사실상 뭐 이렇게 유명하고 페이머스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예전부터 사진을 해왔고 사진사 전공을 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사진 적을 봐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런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런 취지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맹소쿠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제목은 알면 쓸모있는 사진 이야기. 근데 뭐 이게 아시다시피 요즘 한참 유행하는 글이길래 이제 따왔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저를 이제 화두는 사진의 발견인가 발명인가 화두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진기는 발명이 됐지만 사진이라는 그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 어두운 방에서 외부를 지켜봤을 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봤더니 이 하얀 벽면에 산이 또렷하게 맺히는 걸 봤다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단지 이것을 좀 더 우리는 세밀하고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만드는 거죠. 이 기계의 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메라 옵스큐라는 그 자연 현상에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두가 사진은 발견됐다는 거죠. 발명은 사진기, 즉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계나 이런 것이 발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카메라라는 이 사진이라는 자체가 그냥 기존에 없었던 것이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 누구도 알고 있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지식부터 익힐이 되어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예요. 제 렌즈 구멍을 통해서 반대편에 상이 맺히는 현상. 이거 자체가 카메라 옵스큐라는 거죠. 이거는 기계를 통해서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그럼 이게 인간이 눈을 보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인간의 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 생물학적으로. 뜯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런 현상을 보고 나중에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눈과 카메라 옵스큐라의 자연적인 현상은 동일하다는 걸 또 알게 된 거죠. 사진이 이런 카메라 옵스큐라 현상을 발견을 해서 도구화됐는데 누가 먼저 그것을 썼느냐?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화가들이라. 익히 알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림이나 풍경화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화가들이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을 했어요. 활용해서. 요거는 좀 뒤에 나오는 얘기하고 또 같은 맥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나게레오라고 사진을 최초로 발명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이 사진의 어떤 개념을 발명을 해서 특허를 프랑스에서 국가적인 특허로 최초로 인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여러 사람들이 사진 기계나 이런 걸 발명을 했어요. 다게레오가 최초가 아니에요. 하지만 왜 다게레오를 중요시 여기느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기존에 있던 귀족층들이 다 목이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층 부르주아들이 기득권을 잡습니다. 근데 그들이 과거를 답습하기 시작해요. 왜? 귀족들이 자기 집안에 자기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서 제일 먼저 그렸던 게 초상화입니다. 근데 부르주아 계급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초상화를 그릴 화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테크노밀리지를 찾아낸 거죠. 그 중에 하나 태어난 게 바로 다게레오. 그래서 다게레오는 프랑스 혁명정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내 기술 특허를 사줘. 그래서 다게레오는 연간 6,000프랑의 돈을 받는 걸로 특허권을 프랑스 정부에게 팝니다. 그것이 왜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진이 사회적인 현상에서 어떠한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계기가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발명이 됐다라는 것. 사회적인 현상. 누가 사진기를 발명해가지고 내가 써먹어야겠다고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에서 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진기가 발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사진, 이 사진은 다게라하고 니에프스하고 같이 공동으로 카메라를 개발해서 최초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 당시에 화학적인 방법이나 이런 산업적인 방법은 약간 과학적인 방법이 뒤쳐져서 이 당시에는 빛을 감광할 수 있는 재료를 고른 게 역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와 비슷한 건데 이걸 역청을 해서 나왔는데 이 당시 다게르타입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복제가 안 돼요. 한 장의 사진과 한 장의 사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감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감광 유제가 빛을 받아내는 게 너무 늦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8시간 이상 감광을 시켰다고 알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의 한 장으로서 다게레오하고 넵스는 사진기라는 걸 어쨌든 정부에서 공인받는 하나의 기계로 기계만 발명한 것이 아니죠. 이것을 기계와 이것을 현상할 수 있는 감광체,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같이 특허로 받았어요. 자, 이게 1839년 7월 9일입니다. 이와 유사한 시기에 영국에서 폭스탈모트라는 사람이 칼로타입을 만듭니다. 이 칼로타입은 그 당시에 중요한 사진 기술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칼로타입을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 프로세스를 칼로타입에서 따옵니다. 자, 필름, 인화지 아시죠? 필름과 인화지 이 두 가지 방식을 프로세스를 하는 게 칼로타입이에요. 감광 유제나 이 필름의 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서 탈보트는 그때 종이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악했어요. 아무래도 종이는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물에 약하기 때문에 금방 찢어지기 쉽고, 그래서 대용을 쓴 게 기름종인데 이 기름종이는 유제를 바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이 칼로타입이 나오고 1856년부터 1900년도까지 무수히 많은 사진 기법들이 등장합니다. 손쉬운 유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감광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감광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감광제를 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지층들이 있었죠.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유리, 그 다음에 동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건타입, 콜로디움, 스판, 건식, 1800년도, 50년도부터 다게레오가 사진을 최초로 공인받고 그 이후에 1900년도까지 무수히 많은 타입의 카메라와 사진 현상 방법들이 등장하죠. 그렇지만 그 중에 마지막으로 승자가 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닥이죠. 그 코닥의 얘기는 또 다음 차트에서 이게 이제 예술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사진기가 최초에 나왔을 때 그럼 예술 사진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제가 맨 처음에 돌아와서 카메라 옵스큐라 했을 때 카메라 옵스큐라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회화라고 했죠. 회화, 예술가, 미술가. 그러면 사진은 이 화가들한테 예술을 인정받기 위해서 화가와 헤게모니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예술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이미지 쪽에서 가장 큰 예술 집단은 화가였어요. 화가는 사진을 예술을 인정 못하는 거죠. 헤게모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진을 해서 예술 사진이 되어야 되느냐? 즉 기존의 회화 사진을 답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에요. 오스카지 레일랜드라고 알고리파 조합 사진. 무려 이 사진은 30장의 사진을 조합해서 만든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왕이 사진 협회에서 최초의 사진전을 한 사진이에요. 예술 사진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죠. 즉 화가들이 모습을 그림을 그대로 했어요. 심지어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연극 모델, 연극 배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레이랜더는 연극 극단의 그 극장을 빌려요. 연극 극장의 극단을 빌려서 각각 한 사람이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무려 이틀 동안.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예술사진이라고. 이때의 사진의 사조를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진이 미술의 하나의 부속으로서 예술사진으로서 인정합니다. 이게 이스트만 코닥이 사진을 개발하기 전까지의 예술사진입니다. 사진계. 자, 그래서 사진은 미술과 친하게 경쟁하면서 새로운 예술을 진입하지만 여전히 미술에 중속된 형태로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인생을 30장의 연화를 읽고, 자, 이런 회화적인 사진에 새로운 전기가 들어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20세기 말 1900년도하고 1800년대 말,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사진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회사가 산업적으로 대중적으로 사진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진이 예전에는 제가 특수한 계층, 사진의 화학적인 특성을 알는 과학자나 미술가나 이런 특정한 일부 계층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진을 앨범을 하려면 8톤짜리의 물건을 들고 다니는, 텐트를 하나 들고 다니는, 암시를 자기가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트만 코닥이 나오면서 간단하게 당신은 셔터만 누르세요. 나중에 이런 내가 알고, 즉 코닥은 카메라 안에 필름을 넣고 그걸 팔기 시작했고, 셔터만 누르고 그걸 코닥사에 보내면 코닥에서 현상과 인화를 다해서 고객들한테 돌려줬어요. 즉 그 누구도 쉽게 사진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특정한 계층만이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간 거죠. 20세기 초에. 자, 20세기 초에 그런 시대가 오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알프레드 스틸리츠. 자, 알프레드 스틸리츠가 왜 중요했냐면, 제가 그 이전에 사진은 회화주의 사진을 했잖아요. 살롱, 회화주의 사진. 미술의 어떤 그런 사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알프레드 스틸리츠는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 있는 사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화두를 던집니다. 사진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사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재현입니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복제는 현재 있던 걸 다시 카피한다는 거고요. 재현은 나를 증명하는 거죠. 자, 선생님 얼굴은 선생님을 알아요. 하지만 타자한테 내 얼굴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뭐죠?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이죠. 자, 그것이 사진의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걸 알프레드 스틸리츠는 화두를 던집니다. 자, 사진의 가장 중요한 건 재현이다. 즉, 회화주의 사진처럼 만들 때 사진이 예술이 아니라 사진의 본질적인 특성, 재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예술적 사진이 될 수 있다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스틸리츠는 사진 분리파 운동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해외에서 탈피하자. 자, 사진은 사진 순수 그대로의 예술이다. 그래서 3등선실이라는 사진을 발표하죠. 3등선실과 그 다음에 뉴욕의 마차가 눈길을 걸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포토 이구이라는 갤러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물주의 사진, 즉 사진에서 가장 큰 핵심의 재현을 징글징글하게 재현을 하자. F64 운동이라는 걸 같이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 나온 미국의 유명한 사진작가 폴 스탠드와 레고 바치가 나타나요. 사진 재현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진짜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사진 담론을 발표합니다. 이퀴버런트, 은유라는 거죠. 그 지글지글한 현실 세계를 은유할 수 있는 표현 방법. 그래서 레거 파치나 그 피망의 사진, 이렇게 피망이 이렇게 움틀움틀거리는 걸 아주 극명하게 찍어서 사진의 근육처럼 보이는, 사람의 근육처럼 보이는 은유예요. 즉, 그 시대의 화두, 회화적인 사진 아니다. 사진의 본질로 들어가자. 사진 분리파운드를 해서 사진이 재현의 의미에 중점을 둔 사진.
그것이 미국의 사진 문화의 사진 예술 사진의 한 큰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랬습니다. 자, 그럼 유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럽에서는 의덴드 아제라고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는 근대 사진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알프레드 스틸리츠, 유럽에서는 의덴드 아제. 자, 아제라는 분은 알프레드 스틸리츠처럼 사진을 위해서 사진의 어떤 미술적인 사진 뭐 이런 걸 위해서 뛴 사람이에요. 이분은 프랑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프랑스 화가들이 파리의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주던 사람이에요. 즉 커머셜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아제 사후 1930년도에 만레이라고 독일의 초현주의 예술가죠. 이분이 의덴드 아제 사진을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더니즘의 사진의 정점은 다 아제의 사진이다 라고 아제를 다시 재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알프레드 스틸리처럼 재현의 의미에 충실해 둔 이 사진이야말로 예술 사진이다. 그 당시의 회원주 사진은 아니다. 그래서 동시에 똑같은 시대에 새로운 사진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맥락을 주목해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앞으로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사진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현입니다. 지금도 그거는 유효하죠. 왜냐하면 우리 여권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권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운전면허증을 만들려면 또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입사 시험을 보려면 또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나는 난데 나를 증명하는 수단, 나를 재현하는 수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사진이다. 그러면 그 사진이 계속 재현의 의미로서의 예술 사진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현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을 뒤엎습니다. 벨터베님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사진에 대해서 주요 메일을 드렸고 그것을 프랑스의 현대사의 보들레아르가 시뮬라시온 이론으로서 사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합니다. 자, 시뮬라시온 이론이 뭐냐면 재현과 재현, 실제와 재현의 관계입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에 나를 증명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나를 재현한 사진입니다. 걔는 나는 아니잖아요. 나를 찍은 사진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걔는 나를 재현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즉 사진이 가장 강력한 재현의 수단인데 오리지널은 사라지고 재현과 복제, 자가 복제하는 것만 남아있다. 모순적인 거죠. 그런 담론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 미술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사진은 가장 그거에 강력한 매체가 되는 사진인데, 자, 그럼 유럽에서의 사진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이용한 예술 사진이죠. 2000년도 후반에 이런 류의 사진을 다시 재현해서 의미로 예술 사진이 등장합니다. 재현을 깨는 거죠. 외국의 유럽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사진은 거의 일본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일제시대 때 사진관의 우리나라 전체 사진관 중에 80%는 일본인들이 했고 단지 20%만 한국 사람이 사진관을 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너무 고가였고 그 다음에 사진 현상하고 인하하는 기법들이 너무 어려워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해방 이후에 이스만 코닥이 들어오고 라이카가 들어오면서 그 누구나 사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너무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사진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었어요. 그럼 이무희 선생은 왜 이 사진 한 장으로 생활주의 사진이라고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생활주의 사진은 아까 제가 맥락이 어디로 가냐면 알프레드 스틸리츠 사진의 재현, 리얼리티, 사회 현상에서의 리얼리티만 찍어야 예술사진이다. 이거를 우리나라 80년대까지 고수해왔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0년대, 80년대, 90년대 외국에서는
이걸 예술사전 인정하지 않았죠. 재현의 의미를 거꾸로 가는 사진이 얘기합니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 60년대 80년대는 모더니즘 이전의 과거의 사진을 계속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는 사진전이 1988년도 5월에 사진세 시대대전이라고 워커힐에서 미디어를 그 사진세 시대전에 그 집행이 된 사람은 김대수 선생이라고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1세대.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그 전에는 필름에 어떤 스크래치를 내거나 이런 거를 사진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진 집단에서. 김대수 선생이 기획을 해요. 6명에서 8명의 유학에서 왔던 한국의 젊은 작가들, 30대 초반의 작가들을 워커를 활용해서 사진세 시대전이라고 전시를 오픈합니다. 그때 유명했던 홍순태 선생이나 유명한 대학의 석좌 교수들이나 유명한 교수들은 다 쇼킹하다고 이건 사진이 아니야. 하지만 젊은 사진 작가들이나 그때 사진을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쇼크합니다. 이 사진세 시대전으로는 우리나라의 사진이 88년도에서부터 처음으로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진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구반찬 선생님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에 모더니즘으로 들어가고 2000년에 디지션 99년도, 95년도에 구반찬 선생님으로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서 또 하나 99년도에 황규태 선생이 이해를 또 합니다. 황규태 선생은 사진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양반은 심지어는 제1교포고 제4호과였어요. 미주 한국일보 지사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미주 한국일보의 회사를 운영을 하죠. 자, 1857년도에 흔하게 쓰던 수고입니다. 골라줘. 근데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에서 이게 사진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됐어요. 근데 다시 2002년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콜라주가 중요한 기법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 양반 때문에 그게 다시 인정입니다. 심지어 황규태 선생님은 여기에는 없지만 슬라이드 필름을 불에 태우거나 불에 태운 채로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스크래치를 내거나 악을 주거나 심지어는 카메라 필름에 그 카메라에 슬라이드 필름을 넣지 않는 상황에서 거기에 정기적인 충격을 주거나 필름 자체에 정기적인 충격을 주거나 거기 위에 필름 위에 압을 줘서 새로운 형태의 사진을 작업을 시작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구조를 가면서 사진은 한국 사진이 이렇게 문화의 기부침이 있었지만 한국 미술계는 틀렸습니다. 한국 미술계는 사진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지역이 있었죠. 심지어는 백남준 씨나 이렇게 영상학도 유명하신 영상 아티스트들도 사진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현대미술의 중요한 매체로, 미디어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이 아닌 전공자가 아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황규태 선생이나 구반찬 선생이나 지금 소개하지 않은 배병 선생이나 그런 사진 전공이 아닌 미술을 했었던 사람이거나 또 다른 인문학자에 의해서 사진은 안타깝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젊은 사진 작가들이 많이 남아서 새로운 사진을 시작하게 됐죠. 지금 제가 던진 화두는 뭐 사진사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진이라는 게 예술사진이냐 아니냐 어떤 모호한 경계선상 그리고 새로 사진을 시작하고 내가 사진을 배웠는데 사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예술사진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렇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현재 거의 인구 4,800만 중에 거의 50% 이상이 카메라를 갖고 있는 시대가 있어요. 자, 핸드폰의 중요한 기능이 전화를 받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죠? 사진 기능이 있죠. 2천만 이상이 카메라를 갖고 있는 시대가 있어요. 언제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거죠. 일기 우리가 글이나 텍스트를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익숙하게
익숙하니까 일기를 쉽게 쓰십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사진이 텍스트처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호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진 작업을 하고 예술 사진을 하고 무엇을 하는 간에 사진이 어떤 중요한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이 이렇게 깨졌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아신다면 앞으로 이 사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고 좀 더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각각 여기 오늘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화두를 드리고 싶은 건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가장 기본적인 것보다 재현인데 지금은 그 재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무너지고 있다. 그 화두를 던지고 싶어요. 사진의 기본적인 본질, 그 본질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진을 하실 때 본질을 쫓아갈 것이냐, 본질을 무너뜨릴 것이냐, 그거는 각각의 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남아있겠죠. 나는 재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재현을 무너뜨릴 것이냐. 마음대로 작업을 하십니다.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는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사진과 같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진은 현재 가장 중요한 소통수단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딱 정말 마지막으로 끝내는 말 하나는 우리 트위터도 알고 있고 페이스북도 알고 인스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인스타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트위터는 텍스트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인스타는 텍스트는 없어요. 이미지만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는 옛날에는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게 기능적인 사람 또는 이미지를 잘 만드는 사람에게만 존재했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 누구도 쉽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이미지는 텍스트보다 더 강력한 소통수단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